여러분 안녕하세요. 밤중소리 TV에서 비트코인에 관한 좀 특집을 제가 좀 해야 될 필요를 최근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로 크리스찬과 암호화폐,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된 이유는 지금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지금 녹화하는 날이 2024년 11월 5일입니다. 내일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에 대한 판가름이 나는 때입니다. 트럼프냐 해리슨이냐 누가 되느냐에 따라 뭐 미국이 크게 노선에 있어서는 달라질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한 체계의 급진적 변화냐 아니면 좀 완만한 변화냐,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아무튼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 가장 여러 핫 이슈 가운데 하나가 비트코인에 대한 문제이고,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식 화폐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라는 점을 주의하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암호화폐에 대한 성격을 좀 분명히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 생각으로 좀 앞으로 자료를 계속 모으고 또 제가 파워포인트로 정리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밤중소리 TV를 운영하면서 지금 저의 모든 예언 연구의 핵심은 미국과 교환권이 연합하는 때가 올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고, 이 때야말로 바로 마지막 때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에 임박한 때를 알려주는 시기이고, 이것을 계시록 17장에는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시간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저희들은 이미 이 반드시 잠깐 동안의 시간에 이미 들어간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지금 수많은 재난들이 밀려오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주목하는 성경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내용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걸 자세히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여기에 뚜렷한 어떤 패턴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과, 그리고 처처의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자연재해들이 계속 빈번하면 바로 그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여 이제 옥에 가두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련의 때가 이제 다가올 것을 알려주는 표라고 하는 점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간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차례대로 얘기하면 이 재난들이 전쟁, 기근, 전염병,
재난과 함께 무서운 일과 하늘의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닥칠 시련의 때를 너희들은 이 재난의 때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 그리고 성도들 앞에 어떠한 우리 앞에 어떠한 때가 있는지를 잘 알고 이 재난의 때를 살아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갖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바로 지금 전쟁, 기근, 전염병, 재난은 지금 막 온 세상에 지금 쏟아지고 있고 전 세상이 이 문제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일 이후에 또 무서운 일과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과 그리고 하늘의 징조들이 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시련의 때가 다가온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대를 우리는 1844년 하늘 성소 정결의 때에 살고 있는데 지금 180년이나 지났다는 것은 이 성소 정결이 굉장히 긴 시간 이루어졌고 그것이 거의 막바지 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지금 팬데믹과 이런 재난이 있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에 의하면 바로 무서운 일과 하늘의 징조들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또 그것을 세상을 향하여 설명하는가. 이게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중요한 파수꾼으로서의 우리의 직무를 가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때에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영원한 나라를 받으시는 때가 지금 가까워졌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예수님이 영원한 나라를 받는 것을 성경은 어린 양의 혼인으로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드디어 혼인을 위해서 오실 때 바로 들려지는 외침이 보라 신랑이로다 라는 기별입니다. 이 기별을 들었을 때 이제 그 신랑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이 처녀들로 설명되어 있는 교회를 나타냅니다. 그들이 준비하는 것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등을 준비한다는 표현이 trimmed their lamp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trimmed their lamp라는 말은 이 등잔의 심지를 이제 갈아 끼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예전에 등잔이 오랫동안 타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심지가 딱딱하게 돼서 심지를 갈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활활 타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기름을 채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등을 준비하는 데는 바로 심지와 기름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이 기름으로 설명되어 있는 마지막 충만한 성령의 은혜와 또 성령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준비하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심지의 부분에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마땅히 이 기름을 채워야 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와 함께 그 못지않게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밤중소리 TV를 운영하는 목적도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심지가 과연 바르게 빛을 활활 타오르는 심지로 우리는 잘 정돈되어 있는가라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 유튜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성경절을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 43장 8절로 10절의 내용인데요. 저는 특별히 마지막을 살아가는 백성들, 특별히 저에게는 제가 늘 기억하며 또 제 자신을 점검하는
하나의 이 성경절이 바로 지금 여기 여러분들께 제시한 이사야 43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며 귀가 있어도 기머거린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눈이 있어도 소경이다. 귀가 있어도 기머거리이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그러하다라고 고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임하지 못하고 1844년에 이미 그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이 사역을 끝내지 못하고 지금 180년 이상 지체되고 있는 것에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 소경이며 기머거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소경입니까? 우리가 눈 뜨고 있잖아요. 보잖아요. 왜 기머거리입니까? 귀도 모든 걸 잘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경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기머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여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백성들을 지금 뭡니까? 데리고 나오라.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왜요? 9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들을 함께 모이게 하고 백성들을 집결하게 할지니 누가 그들 가운데서 이것을 선포하며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지금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과 재난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나는가? 문제는 이 재난을 해결할 능력이 어떠한 나라, 어떠한 탁월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이 재난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점점 지금 힘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국가들은 무능하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금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하고 분노가 폭발할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이 재난 앞에 집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에 세상이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귀를 기울입니까?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죠. 오히려 우리를 멸시하며 조롱하면서 쳐다보지 않습니까? 왜냐?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도 있지 아니하고 백성들로부터 또 존경받는 그러한 자리에 전혀 있지 못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지고 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지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바라는가? 9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로 그들의 정인들을 내세워 자기들이 옳음을 정극케 하여 듣는 자들로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게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머거리고 소경인 상태에서 벗어나 이제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할 때 그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너희들이 하는 말이 옳도다라고 하게 하라. 하나님이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10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정말 게으르고 불충성된 우리를 하나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 헌신하는 이 사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저는 이 이사야 43장을 읽을 때마다 깊은 감동과 함께 지난 날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시는 이 사역 앞에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론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이 비트코인이 왜 이번 미국 대선에서 핫 이슈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다니엘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으로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권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은 다니엘 7장의 내용을 다 이어서 다니엘 7장이 보여주지 않은 바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미국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미국의 등장에 이어서 죽게 된 상처가 나은 바로 교황권이 올라오는 이것이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이 연합하면 이후에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이 있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 13장 후반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교황권이 실제로 연합하여 일어난 사건이 제가 이 밤중소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내용, 바로 30여 년 전에 바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간에 있었던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한 동맹에서 그 일이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이 다니엘 13장 11절 12절의 예언이 중요하게 성취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여러분 보면 1798년 이전에요, 바로 교황이 일어날 때 당시에 가장 권세가 컸던 로마가 교황권이 일어나는 것을 도와주면서 우리는 다니엘 7장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0뿔 가진 넷째 짐승에게서 작은 뿔이 올라오는 관계. 로마의 도움을 받아 교황권이 활동하는 것처럼 1798년 이후에도 미국이라는 강한 정치국가를 힘입어 바로 상처가 나은 교황권이 이 힘을 힘입어 돌아가는 이때를 우리가 1990년대에 일어난 사건으로 분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계시록 13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짐승이 뭐 하는 겁니까? 아주 선한 양처럼 올라오는데 결국은 뭡니까? 사단의 하수인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12절 보면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 여기 저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앞에 내용에서 보면 바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미국입니다. 여기 저가는. 그래서 미국이 먼저 나온 짐승, 미국보다 먼저 나온 짐승은 교황권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교황권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의미 중에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미국과 교황권이 연합하여 이제 소련을 무너뜨리면서 전 세계가 이제 하나의 자본주의 세상으로 편입되어 왔는데 이 기간, 이 소련이 무너진 때로 보면 지금 우리 시대는 약 30년이 지난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난 30년간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는 누가 행하는가? 바로 미국이 모든 권세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교황권은 여전히 어떤 자리에 있는가? 바로 소련을 무너뜨렸을 때 그 자리입니다. 세계 종교 지도자로서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는 바로 미국이 행할 것을 이 요한계시록 13장 12절이 말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자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30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을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좀 했는데요. 1990년대부터 2024년까지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제가 여기에 일단 도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는 1990년대 사회주의가 붕괴되면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일어나니까 약 15년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가장 획기적인 변화가 바로 인터넷이 미국이 주도하는 기술입니다. 이 인터넷은 바로 기술이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WTO 체제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시장 금융입니다. 그래서 이 두 체제로 미국이 전 세계를 이제 리더하는 그 때인데, 이 기간 15년이 지나면서 미국이 나중에 세상이 알게 되는, 미국이 이 세상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세상이 깨닫습니다. 바로 이 기간 동안에 미국의 패권이 뭡니까? 흔들리는, 바로 그것을 세상으로 보게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017년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면서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건 뭐냐면, 미국이 전 세계를 이끌하면서 글로벌 세계로 만들었어요. 전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이다. 그런데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면서, 그리고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이 글로벌 네트워크가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불안한 가운데 지금 2024년을 이제 연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나타난 붕괴를 보여주는 뚜렷한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서기 위해서는 이 땅에 인간이 세운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얘기죠. 반석 위에 떨어져 여러분 다 깨어질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 2장에 금, 은, 동, 철로 된 모든 나라가 뭡니까? 공중에서 하나님이 떠인 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떠내온 돌로 신상을 치니까 신상이 다 깨어져 부서져 버리는, 바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붕괴되는 것을 보이는데, 여기에 하나의 패턴이 뭐냐면 바로 이 사회주의의 붕괴가 바로 첫 번째 패턴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주의가 붕괴되면서 자본주의는 이제 승리했다고 했는데,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면서 자본주의도 흔들리는 걸 온 세상이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글로벌 네트워크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시작으로, 그리고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글로벌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2024년 이후에 지금 미국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고, 이 이후에는 뭐가 다가올까? 아까 무서운 일, 누가복음 21장에서 얘기한 무엇일까요? 이게 2025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먼저 제가 대답을 해본다면 바로 그것은 부의 붕괴입니다. 계시록 18장에 바로 음녀와 함께 왕들과 상고들이 세운 부가 붕괴되는 것이 나오는데, 그 집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핫 이슈가 된 비트코인이 드디어 통화체제로 받아들여지는 것과 아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시면요. 드디어 미국이 이제 전 세계가 하나의 체제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단은 뭡니까? 미국이 이제 전 세계적인 헤게모니를 가지고 패권을 가진 국가로 등장하도록 했습니다. 교황권도 미국을 아마 부추겼을 거예요. 한번 세계 경영을 해봐라. 교황은 여전히 나는 전 세계 종교를 하나로 만드는데 노력하고 정치와 경제 모든 분야의 권세는 미국 너가 행하라. 아마 이러한 가운데 지난 30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를 놓고 보면 미국이 이 전 세계를 하나로 이렇게 경영하는 데서 가장 미국이 힘들게 과제로 본 지역이 어느 지역이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역은 바로 여기 차이나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보면 가장 또 먼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왜 중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받기 싫어하는 국가이며 미국에 반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세계적 경영을 두고 내려다보면 그리고 또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 경영을 위해서는 중국을 달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클린턴 대통령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중국도 미국이 주도하는 WTO 체제에 들어오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미국은 이제 무엇으로 세상을 보여주는가? 아메리칸 드림. 미국이 온 세상을 이제 좋은 세상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달러가 주는 풍요가 어떤 것인지를 전 세상에 보여주겠다면서 이제 달러를 통해 온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미국은 기술과 금융이라는 두 개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동부에는 하버드 대학을 나온 인재들이 주축이 된 실리콘밸리가 있고요. 미국의 서부에는 스탠포드 대학을 나온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한 실리콘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는 세계의 돈, 금융을 좌우하고 있고 실리콘밸리는 기술을 통해서 그래서 1990년대에 인터넷과 WTO 체제를 통한 새로운 미국 달러가 주는 금융 그래서 하나의 시장으로 이제 재편하는 그러한 일들을 미국이 이제 하나의 전 세계를 미국이 주도하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걸어가는 가운데 드디어 중국이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WTO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전 세계에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온 세상에 깔리도록 미국이 길을 열어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중국을 WTO 체제에 들어오도록 어떻게 설득했을까요? 그 당시 외교 장관들이 쓴 책들이 여러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책들 일부를 예전에 읽어봤거든요. 거기에 하나의 논조는 이런 겁니다. 중국에게 이렇게 얘기해. 자, 소련 무너지는 거 봤지. 근데 너희들은 여전히 공산주의 체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공산주의 체제로 문 닫고 있을 거냐. 온 세상은 지금 다 발전하고 잘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15억 인류를 계속 가난에 묶어 놓으면 너희들도 결국 소련처럼 붕괴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세계시장 WTO 체제에 너희들도 들어오라. 너희들이 이게 들어오면 너희들이 만드는 모든 제품을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사용해서 너희들은 각 곳에 공장을 세우고 그러면 중국의 15억 인민이 공장에 들어와서 일도 하고 월급 받고 그래서 그들의 살림도 이제 풍성해지고 그러면 서로 좋지 않느냐.
중국을 그렇게 설득한 겁니다. 근데 미국이 계산은 이거였어요. 중국은 무슨 싼 제품. 아직 그 당시 중국은 하이테크에 대한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주로 생산하는 게 뭘까요? 뭐 신발이라든지 인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런데 전 세계 70억 인구가 메이드 인 차이나를 사용하니까 미국 경제는 이때부터 곳곳에서 공장이 서는 때를 보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1995년부터 제가 딱 2008년까지 13년간 제가 중국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이러한 중국의 변화를 직접 본 산 증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그 당시 이제 유럽 같은 잘 사는 나라들은 중국은 싼 제품을 만들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자동차 같은 이 고부가 산업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이런 잘 사는 나라들이 이런 물건을 생산해내고 그러면 뭐 하는 게 모든 세계 사람들을 위한 하이텍 제품이랑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랑 전부 좋은 품질의 제품을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20년 전에 세계가 그래서 풍요롭게 산 것입니다. 세계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정보를 통해서 세계 각국에 다니게 되고 뭐한 겁니까? 세계가 이제 하나의 시장으로 열리면서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되고 이 놀라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것을 미국이 주는 달러가 주는 정말 멋진 세상이 왔다라고 20년 전에 세상이 이제 그렇게 생각한 때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도표를 보시면 미국은 이제 이런 세상을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 이 도표 보세요. 미국의 무역 수지가 여러분 1990년대만까지도 그렇게 적자가 심화되지 않았는데 1990년에는 완전히 심화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이 세계 경영을 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이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 수지가 이로 곤두박질 치니까 미국 정부의 뭡니까 빚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때가 바로 1990년대입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정부의 빚이 완만하게 그리고 빚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0년에 오면서요 계속 올라가서 지금 2022년 2024년 지금은 34조 달러를 34조 단위가 달러입니다. 그럼 여기에 34조에 1350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나옵니까? 약 4경 5천조 원이라고 엄청난 빚더미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 결과 여러분 두 번째 국면 미국이 2008년에 월스트리트가 흔들리는 걸 세상이 본 겁니다. 그게 바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전 세상 깜짝 놀랐습니다. 사회주의가 붕괴되었고 자본주의는 튼튼한 줄 알았는데 자본주의가 흔들리는 것을 세상이 본 겁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자 월스트리트가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비로소 달러가 뭡니까? 하나의 우리의 삶에 엄청난 덫이 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빚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21세기 초기에 여러분 이 책 부자 아빠 가난 아빠 한국의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것입니다. 이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빚을 잘 활용해서 주식도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이러면 돈을 번다. 언제까지 월급쟁이로 있겠느냐. 월급쟁이로 있다가는 계속 가난한 압박밖에 되지 않는다. 세상이 지금 집을 사는데 당신 돈은 2, 3억 밖에 없어도 은행 가면 5억, 6억 빚내서
그래서 집을 사게 되면 그 집값이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당신 월급보다 더 많은 부동산과 주식에 이러한 것을 투자하는 재테크로 표현되는 이런 걸 주장하는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다 속임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이 전부 빚이라고 하는 게 심각하다는 것을 2008년도에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2009년 당시에 미국의 빚이 완전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온 세상에 보여줍니다. 제가 2010년에 미혹의 시대라는 책을 쓴 이유도 바로 이걸 보면서 하늘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거나 빚을 내서 자동차를 사고 빚을 내서 사업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왜 주의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제가 그 당시 미혹의 시대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미국을 다스린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초기 5년 동안 8년을 대통령 했죠. 이 초기 5년 동안 엄청난 빚을 이제 늘렸습니다. 10조 7천억 달러입니다. 자기 5년 동안에 엄청난 빚을 미국이 워싱턴 때부터 오바마 대통령 앞에 조지 부시 대통령의 219년 동안 미국 빚은 6조 3천억 달러였는데 오바마 대통령 때 10조 7천억을 더 늘린 겁니다. 엄청난 빚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이때 일어난 게 뭐냐면 미국의 달러가 휴지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왜냐하면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미국이 뭐 하는가? 돈을 막 찍어내기 시작. 미국이 돈이 없으니까. 국가도 재정이 없고요. 그래서 전 세계를 경영하려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은 종이 아니냐 막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세계 기축 통화인 달러를 이렇게 찍으니까 달러에 대한 불안감. 거기에서 2008년 발로 등장한 게 비트코인입니다. 달러가 무너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가상 자산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 이때 비트코인이 나올 때 온 세상이 이게 아무런 뭡니까? 자산으로 평가받을 가치가 없는 그야말로 유령과 같은 존재다 이래서 주목하지 않았던 그 때를 쭉 통과해서 지금 16년이 지나서 정식 통화에 버금가는 지위를 최근에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걸 좀 더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요. 2013년에 시진핑이 중국에 주석으로 올라오면서 시진핑은 미국이 흔들리는 것을 4년 이상 동안 보면서 이때야말로 중국의 힘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뭡니까? 가까운 동아시아 지역과 유럽으로 연결되는 바로 1대1로라 그러죠. 그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미국이 주도하는 세상에서 여기서 이 지역으로 확대시키는.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여러분 계속 싸우려 물건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언제까지 휴지나 만들고 인형이나 만들까? 우리도 빨리 고도의 기술을 배워서 우리도 컴퓨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로켓도 쏴올려. 중국이 절치부심하면서 미국의 힘이 약화된 틈을 타서 중국이 이제 이러한 정책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이 국가가 힘들어 있을 때요. 온 세상이, 여러분 여기 B라는 나라가 예를 들어서 영국일 수 있고 프랑스일 수 있고 한국일 수 있고 일본일 수도 있고 캐나다, 수많은 나라들이 다 미국과 함께 뭡니까?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흔들리자 모두가 미국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정책을 계속 쓰면서 2008년 이후 살얼음판 같은 경제를 이끌어 가는데 이제 일조한 것입니다. 이들이 미국을 도우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미국의 국가 채권을 사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장 미국의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던 중국이 여러분 2013년 바로 시진핑이 중국 주석으로 됐을 때부터 미국 국채를 안 사주는 겁니다. 미국 국채를 줄이기 시작. 산 미국의 국채도 뭐예요? 시장에다가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신호가 이런 식으로 주어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왜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무역을 가지고 싸우는가 하는 이유를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점점 이 규모를 줄여 나가는 가운데 드디어 미국의 2017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트럼피즘이라고 그러죠. 트럼프가 온 세상을 향해서 던진 메시지가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여러분 아메리카 퍼스트가 미국 우선이다 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좀 속된 표현을 하면 지금까지 미국이 다 함께 잘 살자 했는데 이제 미국은 그런데 관심이 없다. 우리는 너무 힘들다. 너희를 다 살게 하는데 우리는 능력도 없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알다시피 우리 빚더미 국가인 거 알고 있지 않느냐. 이제 우리부터 살아야 되겠다. 너희는 죽든지 말든지 너가 알아서 해라. 바로 이와 같은 표현과 다름없습니다. 이게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온 세상이 충격받은 것입니다. 그런 자가 바이든으로 바뀌면서 이런 기조가 바뀌는가 했는데 바이든도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하는 걸 보면서 지금 다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해리슨이 대통령.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가 되든지 간에 아메리카 퍼스트는 여전히 똑같이 갑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느냐 조금 완만한 속도로 가느냐 누가 대통령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미국이 당한 이 문제의 핵심적인 것을 비켜나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이렇게 있는 가운데 여러분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모든 것들이 세계 경제를 이루는 모든 것들이 다 셧다운 돼버렸습니다. 세계가 클로즈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이제 전 세계가 뭡니까? 돈을 뿌려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내 및 세계 통화량 추이 우리나라도 여러분 코로나가 오면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바로 수백조 원의 빚이 더 늘어나는 것을 봤고요. 세계 빚도 이렇게 뭐 하는 겁니까? 43조 달러 2008년 당시에 그런데 76조 달러에서 1년 만에 10조 달러가 더 늘어나는 전 세계가 빚으로 허덕이는 세상이 완전히 빚더미로 바뀌게 되는 미국 달러도 이렇게 돼버렸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재무장관이 제닛 옐런입니다. 엄청난 빚이 상상 초월할 수 없는 빚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가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전체 세계를 유지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전체가 이제 위기에 빠지는 현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전 세계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규모 여러분 2020년에 완전히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빚이 늘어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 되니까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2023년, 24년 세계가 지금 재난이 오는 가운데 미국은 달러가 휴지되는 걸 막기 위해서 강달러 정책을 썼습니다. 금리를 올려가지고요. 전 세상에 풀려난 돈이 뭡니까? 미국으로 계속 들어오도록 이자를 계속 올린 겁니다. 달러 과잉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정책인데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빚더미 된 다른 나라들이 지금 전부 뭡니까?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걸 오랫동안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닛 옐런이 지금 미국의 바이든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데 트럼프에게 져버리면 안 된다. 이래서 지금 제닛 옐런이 국채 금리까지 흔들면서 바이백이라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제 사업에 여러분의 돈을 투자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 어려워져 있는 걸 여러분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사업이 언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도록 뭐인 겁니까? 계속 제가 회사 채권을 발행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회사 채권을 사주는 거는 망하지 말고 제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채권이라는 게 만기가 돌아오잖아요. 만기가 돌아오면 이자와 함께 지불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만기가 다가오는데 이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말하는 겁니다. 이 바이백이라는 정책은 이 미국의 제닛 옐런 장관이 단기 채권은 6개월짜리, 짧은 건 아주 짧은 건 3개월, 보통 6개월입니다. 6개월, 9개월. 1년 이하를 단기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 채권을 발행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가 아이고 여러분 지금 내가 다시 급해서 좀 돈이 필요한데 6개월짜리 채권을 발행하는데 지금 6개월 후에 1억 줄 테니까 지금 여러분 9천만 원에 이 채권 좀 사달라.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이 손상백 씨가 이제는 완전히 망하는구나. 응? 지금 자기 채권에 대한 이자 줄 돈이 없으니까 이자와 원금 줄 돈이 없으니까 지금 이 단기 채권 6개월 후에 그 돈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지금 어려워서 사기가 어렵다. 여러분 속으로 애타는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그러면 8천만 원에 사십시오. 이렇게 가면 뭡니까?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버려요. 속으로는 이거 완전 사기치려고 한다. 이미 발행한 채권에 대한 값도 지불하지 못하면서 6개월 후에 또다시 큰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단기 채권을 미국이 지금 이 판으로 지금 뭡니까? 대통령 선거 때까지 가자라고 지금 미국 재무장관이 이게 바로 국채금리까지 흔들면서 바이는 옛날 있는 걸 뭡니까? 사가지고 뭡니까? 다시 고간에 그것을 이제 채우는. 여러분, 우리가 빚진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으면 결국 뭡니까? 여러분, 국민은행 빌린 카드 금액 뭐 하니까 뭡니까? 신한카드 해가지고 뭡니까? 거기 돈 빌려가지고 하는 거 돌려막기라고 얘기하죠.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여러분, 그런 상황에 2024년 이 1월 11일 바로 미국이 ETF 이 비트코인을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라고 하는 걸로 정식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암호화폐가 정식 화폐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승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더 의미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통령 당선될 때만 해도 그들이 이 트럼프가 뭐냐 비트코인은 사기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공약이 뭡니까? 나를 대통령 해주면 미국이 달러와 함께 비트코인을 뭡니까?
주축으로 다시 초강대국으로 아메리카를 다시 great,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비트코인에 대한 완전히 뭡니까? 생각이 바뀐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해리슨도 트럼프만큼 급진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해리슨도 이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똑같은 기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전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은요, 그래도 주변부에서 일어나는, 이제는 중심부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가상자산이 화폐화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화폐의 기능을 가지려면 크게 경제학자들이 화폐에 대하여 굉장히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에 대하여 굉장히 난해하게 생각하는데, 전문가들이 원래 자기들이 굉장히 지식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대 용어들을 넣다 보니까 하는데, 쉽게 말드리면 화폐는 두 가지 기능을 보면 교환 기능과 가치의 저장성입니다. 여러분, 교환이라는 게 이겁니다.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가서 계란 20개를 살 수 있다는 그것을, 그 돈을 가지고 계란 20개를 사는데 그게 뭡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러면 그 화폐의 교환의 기능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가치의 저장성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100만 원 돈을 벌었는데 내년을 위해서 50만 원은 남겨둬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한 돈이라면 굉장히 안정된 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예를 들어서 짜장면 한 그릇이 1년 전에 5,000원 했는데 지금 10,000원으로 바뀌었다. 그럼 내년에 짜장면 한 그릇이 2만 원이 될 수도 있다 한다면 그 돈을 여러분 모으겠습니까? 모으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가치를 저장하는 것은 내년에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때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더 모아놓으면 더 큰 가치가 생길 수 있겠다. 사람들이 금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게 뭐 때문입니까? 바로 금이 가지는 저장성. 지금은 금 1kg에 5천만 원인데 내년에는 6천만 원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금을 싸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이 잘 돼 있는 화폐를 가장 안정적인 화폐. 근데 비트코인이 여기에 더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비트코인이 저장성에 있어서 이제 온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달러가 휴지되고 지금 모든 나라의 통화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돈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것이 무너질 때 내 돈을 지켜주는 것은 뭘까? 사람들이 금을 사 모을까? 어떤 사람은 부동산에. 근데 요즘 부동산도 이제 모든 세상이 디지털화돼가 자기 재산을 숨기고 싶은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모든 것들이 자기 재산이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 근데 금을 사는 것은, 여러분, 금을 보관한다는 것은 금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집에 금고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 강도가 올 거예요. 그런 불안감이 팽배하게 됩니다. 이런 금보다도 대체할 수 있는 저장,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세상이 실제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면 통화 질서는 대혼란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이 이렇게 되자 3월 10일 날 한국 돈으로 1억 돌파했다가 물론 출렁거립니다. 지금은 9천만 원 정도 하죠. 근데 이게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해나가는 따라 비트코인이 뭐 2억, 3억. 예, 비트코인은 아마
저도 볼 때 앞으로 가격이 파동을 겪으면서도 더 엄청나게 비싸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재산을 잃은데 우리가 투자하고 하는 게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위험성을, 이것이 어떤 성질의 것인가를 설명드리기 위하여 제가 오늘 이 비트코인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상자산을 화폐화하고요. 이러면 통화질서가 대혼란이 오고, 통화질서가 대혼란이 오면 가난한 사람들은 비트코인 꿈도 못 꿉니다. 드디어 우리의 돈 가치가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떨어질 때 이제 곳곳에서 성난 사람들이 이제 대항하는, 바로 곳곳에 폭동이 일어나는 무정부적 공포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자들 슈퍼리치는요, 자기들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혈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돈, 정치가들이 뒤로 뇌물 받아서 모아놓은 돈, 혹은 마약 팔아서 돈 버는 사람, 성매매해서 돈 번 사람들, 세금 내기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돈으로 모일까요? 바로 이러한 각종 더럽고 가증한 곳들에 모이는 곳이 될 것이 비트코인이 될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계시록 18장에 엄녀와 함께 왕과 상고들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오늘 이 말씀 마치면서 마지막 계시록 18장에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유튜브에 들려오는 수많은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는 달콤한 목소리를 성경의 말씀으로 잘 분별력 있게 살아가야 될 때가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자료를 준비하는 대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